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언론의 관심은요, 오후에 열리는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온통 쏠려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후보가 확정된 대선 후보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낙연 캠프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당무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여당 내 분란이 가라앉을지 더 커질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고요. 대선판에서는 제3지대의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북한은 열병식 대신에 무기박람회를 열었는데요. 국방력을 과시하면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는 또 분위기가 달라서 한미당국은 북측과의 대화를 열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베트남과 태국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지구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꼭 알아야 할 이슈를 정리하고 분석하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에서는 오늘 출범한 일상회복위원회 위원을 맡으신 정지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 사건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을 포함해서 모두 5분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 쏟아지는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오늘의 초미의 관심 역시 당무위, 네. 민주당 당무위인데 이낙연 후보가 집거 중이다. 어쨌든 네.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입장인가 궁금한데 오늘 당무위가 이제 오후에 1시간 좀 지나면 열리겠네요. 네, 1시 반에 열리니까요.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또 나올까요? 우선은 당무위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무위란 게 뭐냐면 민주당 당원 당규 유권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 의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당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뭐 시도당 위원장, 당 소속 시도지사 이렇게 원래 100명까지 되는데 네. 지금 현재는 8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당규 59조와 60조 관련해서 절차상 진행된 내용과 조항을 놓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지, 네. 또 당 선관위가 내린 해석, 그러니까 특별당규 59조에서 사퇴한 후보자의 득표는 무효표로 처리하기 때문에 유효투표수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한 게 맞는지 유효한지 이걸 당무위가 의결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상황은 당 지도부는 오늘 송영길 대표가 당 회의에서도 그랬지만 YS까지 거론하면서 승복을 해야 된다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통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가 네. 당무위를 여는 것으로 어제 오후에 갑자기 변경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당 지도부 생각은 당무위가 아무래도 지금 당내 여론을 좀 반영해서 이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이 절차를 통해서 이낙연 전 대표도 승복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퇴로를 열어줬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겠어요. 네. 네. 자, 그런데 어제 저희 네. 요 시사본부 시간에 김종민 의원을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딱 어떤 얘기냐면 이 당대표는 이미 확정 선언을 해버렸다. 근데 우리는 이의 제기를 했는데 순서로 보면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검토를 공식적으로 하고 결과를 낸 다음에 자, 검토를 해봤는데 그래도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확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후보는 확정, 이의 제기는 그 다음에 받고 그 다음에 원래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 위임을 받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어제 김종민 의원 얘기는 최소한 공식적인 절차적 검토도 안 해주느냐 이런 이제 목소리를 이제 높이는 대목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무위가 열리기에 당무위원회가 열리기로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절차적으로
보듬기 위한 수순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구거든요. 그 당무위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의결기관이고 지금 나오는 위원회들이 세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 당무위, 최고위, 선관위까지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세 가지 위원회가 있었는데 선관위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해체된 상태고 이 위임을 최고위에 넘겼고요.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려는 소수의 인원이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제 의결기관인 당무위로 다시 넘긴 건 상황입니다. 네, 네. 원래 선거할 때는 당무위도 최고위의 권한을 넘겨놓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최고위는 책임기관이고 당무위는 의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이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최대한 폭넓게 하기 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위나 선관위 같은 경우는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뭐 최고위는 이재명 계파가 많고 당무위는 이낙연 계파가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소수라는 거예요. 네. 소수에게 맡겨두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당무위에서 나오는 것과 최고위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좀 모양새가 다르긴 합니다. 최고위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보다는 당무위의 당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맞아 보이거든요. 네, 아마 그렇기 네. 때문에 당무위까지 전체로 일임을 한 상태인 것 같고 이 흔히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이벤트이자 가장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당대표가 왜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후보 지명을 하고 임명장까지 줘버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겠죠. 이의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왜냐하면 50.1만 나와도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50.1을 넘겼기 때문에 그냥 준비된 임명장에 이름 쓰고 그냥 준 거거든요. 후에 이의제기됐고. 근데 이런 게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총선이나 이럴 때 전략 공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공천에서 배제된 사람이 이의제기 신청하죠. 그러니까 전략 공천 배제되기 전에 이의제기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의 결정이 나고 이의제기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떠한 행동과 결과가 있고 난 뒤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순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무위 결정이 나오면은 아마 이낙연 후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만 이낙연 후보가 본인도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당의 결정이 이러하니 따르겠다. 네. 존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용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빨리 뛰어가서 감사하고 고맙고 미안하고 함께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던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뭐 서른 의원이라든지 마치 불복하는 뉘앙스의 말투가 거슬린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지지자들의 마음의 앙금은 서로 남아있대. 이재명 후보는 모든 의원들과 모든 캠프 식구들 만나면서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머리를 숙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대인의 풍모고 최종 지명된 후보자로서의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상황까지 오늘 네. 1시 반 당무위원회 한 4시 정도에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벌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네.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야, 이게 몇 시간 남지 않은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보는 전망인데 제가 어제 이 김종인 의원하고 통화하면서 얼마나 이게 좀 첨예하다, 예민하다라는 느낌이 체감됐냐면 이런 상황을 가정하면 예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의 기초에서 얘기하지 마라. 아직 모른다. 네. 우리 입장은 무효표 처리는 우리 입장이 맞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타이밍 늦으셨잖아요. 왜 경기 끝나고 하세요? 그랬더니 경기 중에도 문제 제기했고 그리고 경기 전에는 이 조항이 당연히 우리처럼 해석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딱히 그쪽에 논리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그래서 오늘 당무위원회 그러면은 결국 두 개잖아요. 이 무효표 처리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그냥 인정할 것이냐. 그대로 갈 것이냐. 혹은 이의 제기한 쪽의 요구처럼 번복할 것이냐인데 네. OX죠. 네. 박 기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번복하지 않고요. 당 선관위 손을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는데요. 지금 당내 여론을 봐도요. 그다음에 그 경선에 참여했던 정세균 후보나 김두관 의원 얘기를 네네. 들어봐도 또 이광재 의원까지 뭐 여러 의원들 또 심지어는 이낙연 캠프에 있는 뭐 몇몇 의원들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당무위 결정 나오면 거기에는 따라야 되지 않겠냐. 그게 민주당의 정신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낙연 전 대표가 물리치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당무위 결정은 이 선관위의 손을 들어주는 걸로 네. 끝나면서 이 이른바 불복 프레임이나 여러 가지 혼란 상황도 좀 봉합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조에서는 뭐 유튜브에 댓글들을 보고 계신데 네.
오늘도 상당히 또 네. 갈라진 입장이 이게 이제 반대로도 생각해봐야 청하지 되는데 않겠는가. 네. 당무위가 만약에 네.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정도 있잖아요. 번복한다면 네, 그러면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네, 번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또 이재명을 지지했었던 후보 지지자들과 네. 이재명 후보도 바로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을 때 무효표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그걸 제외한 득표수대로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 넉넉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와서 바꿔버리면은 이제 와서 49.3%다 네. 뭐 이렇게 버리면 당원 당규 왜 만들었냐 이 얘기 또 됩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면 진짜 분당에 가까울 정도로 양대 세력이 세게 싸울 거거든요. 네. 당은 아마 이 부분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당 지도부의 입장이나 이 다수 지지층 혹은 뭐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당무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승복을 하고 그럼 이제 이낙연 이제 후보 캠프 필연 캠프가 아직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해단식 승복하는 않습니다. 모습이 오늘 내일 이루어져야 이게 봉합이 되는 건데 좋아요. 그럼 두 분 오늘 당무위에서는 번복하긴 어렵다. 가능성이 낮다. 그럼 이재명 후보 확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되리라고 본다면 승복은 확실합니까? 네, 저는 그럴 이낙연 거라고. 후보 네. 측의 승복은 확실하다.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무위에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네. 최고 의결기관에서 결정이 나온 공식적인 거죠. 결정이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법원으로 들고 가서 이거 판단해 달라. 그러니까 사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는다면 네. 오늘 이렇게 가처분 얘기도 어제 나왔잖아요. 아, 예, 나왔죠. 나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더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걸어온 그런 길 그리고 앞으로 뭐 정치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계속 할 가능성이 큰데 네. 뭐 그런 상황을 본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네. 승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자신과 아니면 민주당에는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오평론가님도 다른 이견은 없으신 거죠? 아주 기계적인 중립으로 말씀드려서 기계적인 중립이죠. 아, 네. 당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든 네. 당무위의 판단에 따라 두 후보 모두 승복할 거라 봅니다. 아, 당무위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두 후보가 승복할 예.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각이다, 인용이다 얘기하지 않고 네.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네. 아, 정말 기계적이네요. 근데 왜 물어봤을까? AI인 줄 알았어요. AI인 줄 알았어요. 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이재명 지사, 뭐 사실상 지금 이제 민주당 본선 주자로 확정됐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기자님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어제 이제 2시 반에 긴급 기자회견 한다고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아, 그걸 네네. 봤을 때 기자들 사이에서는 지사직 그만두는 거 아니야? 아, 그런 지사직 생각을 했어요. 사퇴냐. 네. 그런데 기자회견 봤더니 지사직 유지한 채 국감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 여당의 대선 후보 이재명 지사가 국감장에 나오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국감장은 국감이 아니라 대장동 청문회 아니면 이재명 청문회가 되게 뻔하거든요. 야당 의원들의 또 성토의 장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국감이. 이제 국감이 한 번이 아니라요. 다음 주에 두 번이 예정돼 있어요. 네. 월요일에 행안위가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 국토위 이렇게 두 차례 국감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하.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사를 향한 공세를 펴면서 이재명 게이트를 주장할 거고 예. 또 여당에서는 이 지사 방어하면서 뭐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다 하고 역봉을 펴겠죠. 네. 예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송영길 대표가 직접 국감 전에 이 이재명 후보가 국회에 찾아왔을 때 지사직 사퇴를 제안했잖아요. 맞아요. 예, 국감장에 나가서 정치 공방 휘말릴 필요 없다. 이런 당내 얘기가 있었지만 이재명 지사는 직접 돌파하고 국민들의 비판 여론 수습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그리고 여론 지금 상황 이거 봤을 때 직접 돌파하는 게 제일 나은 카드다 이런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즉시 지사직 사퇴는 일단은 안 하기로 하고 네. 국정감사까지는 받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나서 그럼 그 다음에 국정감사 끝나면 사퇴할까요? 타이밍은 아직 타이밍을 모르죠. 보겠죠. 근데 우선은 최소한 국감은 수행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국감 이후에 다시 또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네, 시점이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해지기도 한데 저는 국감이 끝난 즉시 사퇴를 할 수도 있는데 경기도청의 도정 질의도 또 남아 있습니다. 아, 네, 도 내에 그래서 도 차원에 도민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도정 질의 때 사퇴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11월 11일 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시점이 묘한 것이 국민의힘 후보도 비슷한 시기에 정해질 가능성이 11월 높습니다. 5일 예정이죠. 현재.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먼저 정해져 있어서 컨벤션 효과를 빼는 것보다는
오히려 뒤늦게 던져서 마지막에 또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도 딱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캠프 입장에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정감사까지는 가기로 했으니까 10월 말까지는 무조건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장고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정당 차원에서는 우리 후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정감사에 나가지 않길 바랬지만 국민들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국민들 입장에서 아니 그렇게 호탕하고 강경한 노선을 걸어왔던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면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더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송영기 대표는 사퇴를 권고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내가 가서 네. 나의 캐릭터대로 하고 나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오히려 잘한 것이다. 지금처럼 얘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제 회피하지 않고 네. 혹독한 검증 공세를 직접 맞받아치는 게 정면 돌파 승부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이 이슈까지 한번 열어보고 진행해 보죠.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인데요. 네. 지금 김만배 지금 화천대유 최대 주주 지금 전격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김만배 씨에게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혐의냐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이 유동규 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 유동규 전 본부장 이 공모를 같이 해가지고 두 사람이 성남시에 1,100억대 손해 입혔다. 그러니까 사업협약서에 민간 투자자의 추가이익 환수 조항을 빼기로 하면서 손해를 입힌 거라서 배임 혐의다. 이거를 영장의 범죄 사실로 적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검찰은 이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그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지급하기 약속하고 올해 초 약속 금액 700억 가운데 5억 원을 먼저 지급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이 김만배 씨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을 지급한 거 이것도 뇌물로 보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750억의 뇌물 공여 혐의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김 씨가 이제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 그중에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55억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고요. 내일 오전에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되거든요. 아마 내일 밤 아니면은 그 다음 날 새벽 정도의 결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배임과 횡령 그리고 뇌물 네. 세 가지. 다 모두 다 중한 혐의들인데 그동안 이제 보도에 쭉 나오던 이야기가 모두 범죄 혐의로 망라가 돼 있습니다. 이게 입증되느냐 아니냐. 우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내일 법원의 판단을 이제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와중에 지금 또 키맨 중에 한 명, 키맨이 많이 등장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키맨이 아닌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도 키맨인데 네. 어쨌든 구속이 된 상황이고 이쪽은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이니까 네. 공공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설계한 사람이다. 배당 설계 왜 이렇게 했을까? 의혹을 받기도 했고. 자, 또 하나는 이제 화천대유 최대 주주. 이 김만배 씨는 이제 검찰 소환 조사 받고 나오면서 계속 본인이 실소유주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반대 측면에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 있는 또 하나의 키맨 남욱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는데 어떤 취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제일 주목되는 부분이 350억 로비 비용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 씨가 그렇습니다. 350억 정도의 로비 자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350억 로비 비용 얘기를 했었다는 거고, 그게 7명에게 50억씩 주기로 했다. 그래서 350억이군요. 그렇습니다. 50억 약속 클럽. 일명. 그래서 그게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어제 7명이 누군지에 대한 물음에는 기사에 보시면 다 나오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네. 박수영 이 국민의힘 의원이 국감장에서 폭로한 이 약속클럽 50억 약속클럽에 들어가 있는 6명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네. 곽상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네. 그리고 홍모 씨.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홍모 씨. 6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이름은 이 6명 홍모 씨 포함해서 6명인데 거의 맞다는 걸 인정한 셈이에요. 남 변호사가. 이 부분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얘기가 되죠. 물론 여기에 이름이 적시된 이 6사람, 최소한 5사람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법적인 대응도 예고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있고 또 천화동인 1호
이것도 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보면 이 김만배 씨가 청와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이거 다들 알지 않냐? 그 절반은 그분 것이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이거 그분이 핵심이죠. 누구냐? 근데 이 남 변호사 얘기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분이라 지칭한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누군가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그분이란 게 뭐 어제 그때 그저께 조사받고 나오면서는 네. 옛 사업자들 뭐 관련해서 얘기한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또 잘못 측에서는 아니 잘못 얘기한 거다 또 이렇게 번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인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분이 없고 이건 다 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영학 회계사와 남 변호사 입장에서는 아 누군가 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현재 시간 12시 40분을 지나고 있는데 교통정보센터에서 교통정보를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죽전 부근에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이 1시간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 이 여파로 신갈에서 죽전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부산 방향으로는 서울요금소에서 신갈까지 작업 여파로 막히고요. 동탄 분기점부터는 오산까지 밀리고 있고 또 남청주 나들목에서 신탄진 나들목 사이 4km 구간 작업 여파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으로 군포에서 사고 났습니다. 반월터널부터 군포까지 5km 구간 이동이 어렵고요. 이후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되고 있고 서양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오전부터 내내 교통량 많은데요. 그만큼 작업 여파도 깁니다. 먼저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 서해대교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서평택 분기점부터 9km간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방향으로 연희램프에서 정릉램프까지 작업 여파로 30분 정도 걸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그런데 어젯밤부터 회자되는 궁금증이 하나 있어요. 국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평론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키맨이라고 지칭된 초기부터 이름이 나온 남욱 변호사. 이 사업에 초기부터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어요. 네. 근데 경찰이 빨리 소환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야 수사에 퍼즐이 맞춰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뭐 계속 이 시간만 흐르다가 우리나라의 이제 매체가 인터뷰를 해서 내보냈죠. 네. 그 남욱 변호사 육성이 나왔죠, 방송으로. 네. 그러니까 아니 왜 경찰은 못 잡는데 기자는 찾아가서 어디 있는지도 알고 만나도 주고 뭐 언론에 나가는 얘기도 하고 네. 그 경찰은 왜 못 데려오는 거예요? 아 이거 전 늘 느끼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형사권을 함부로 휘둘릴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김미영 팀장이라고 하는 박모 전 경찰을 필리핀 현지에 잡았었죠. 정말 오래 걸려서. 네, 2011년부터 약 10년이 걸려 잡았는데 그것도 가능했었던 게 필리핀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라는 팀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 높은 수사력을 필리핀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면서 수사 협조를 쉽게 받아온 거거든요. 공조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대로 미국에서 어떠한 범죄자가 한국으로 도망이 왔습니다. 어떤 혐의자가. 근데 미국 경찰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잡아가요. 네. 이거는 형사 주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흔히 말하는 되게 조심스러운 체계와 절차가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인터뷰는 그러니까 화상으로도 하긴 했지만 인터뷰와 의견 표명할 수 있지만 그냥 데려가서 잡아오는 것도 미국과의 어떤 그런 국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었다는 거지 안 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인터뷰를 남겼기 때문에 아마 도피나 이런 걸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4명이 김남유정, 이제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이 4명을 빼놓고는 이 얘기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4명이 핵심이군요. 네, 이 4명을 빼놓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느낌이 제일 처음에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록을 가지고 들어왔고요. 네. 유동규 씨가 소환됐죠. 김만배 씨 나왔죠. 남욱 변호사가 혼자 남아 있으면 이 3명이 어떤 진술을 할지 모릅니다. 네. 불안하다. 네.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그 화상을 통한 이제 인터뷰에서도 우리 가족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민 사이가 생각보다 좀 좁고 만약에 작정하고 도피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쉽게 살아가기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 저는 뭐 도피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본인의 억울함도 분명히 얘기할 것이고 아까 전에 저희가 교통방송 듣고 오기 전에 얘기했었던 김만배 씨로부터 350억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그 특정된 7명 중에 대다수가 법조인입니다. 그렇죠. 남욱 변호사도 법조인이죠. 아, 그러네요. 한 달이 걸치면 알 수 있는 사람을 특히나 김수남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인데 모르긴 좀 너무 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 당시에 그런 제의를 받고 반발하지 않았는지 크로스 체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을 또 본인 스스로 또 해명해야 될 거고 네.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러다 보면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나만 살기 위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네. 또는 4명 다 피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아마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뒷부분은 평론가로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앞부분은 약간 경찰 대변인 같은 분위기였는데 왜 못 잡아오나.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 네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범죄인 인도 협정도 있고 네. 그렇죠. 국가마다 치안에 자신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박 기자님한테 네. 지금 이 남욱 변호사도 법조인이고, 근데 김만배 최대 주주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오래 활동했던 법조 기자잖아요. 가깝죠. 기자. 네. 우리는 사업자로 보지만 사실 기자로서 법조인과 많이 카르텔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네. 연결망을 쌓은 것 같은데, 네. 자, 이 남욱 변호사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키맨이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LH가 공영 개발을 포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 개발을 위해 주변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주들을 직접 설득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야. 그러다가 이 개발 사업 관련해서 구속 기소가 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죠. 요거는 지금 이 이재명 성남시장 등장 전이라면서요. 전입니다. 네. 예. 그리고 그때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변호인이 법무부의 강남 소속의 박영수 전 특검이었고 또 조모 변호사였다는 점이 논란인데 네. 아시겠지만 박 전 특검은 이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고요. 네. 조모 변호사는 청와동인 6호의 사내이사입니다. 아하. 다 연관이 돼 다 있어요. 관련돼 있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이기도 하고 8,721만 원 투자해서 1,007억 원 가량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가족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거죠. 왜 이 의혹 불거지기 전에 외국으로 갔을까? 네. 그리고 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이게 궁금한 부분이고 특히 정영학 회계사랑 이 뭔가 남욱 변호사가 입을 맞추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유동규, 김만배 대 정영학, 남욱 이게 2대2 팀 배틀이 있는 게 아니냐. 뭔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외교부에서 여권도 이제 반납하라고 명령을 지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조만간 들어올 걸로 보이고요. 그렇죠. 들어오게 된다면 수사를 통해 좀 밝혀야 될 부분이죠. 자의로라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네. 불법 체류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예, 드디어 이제 정부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발언이 나왔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오평론가님이 이 공공 쪽의 대변인 역할을 잘하시니까. 자, 이 청와대의 이 대장동 관련 메시지의 의미 뭔가요? 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버렸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큰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국민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이 단어를 한 번도 안 들어본 국민들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는. 네네네. 이 뉴스 틀면 이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돌이켜 보면은 야당에서는 이거 특검을 피해가기 위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 네. 그 전에 버닝썬이라든지 국민적인 분노나 이슈가 크게 자아됐을 때는 또 의혹이 있었죠. 네, 대통령이 늘 나서서 철저히 조사하라라고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으로 보면 된다. 행정부의 수반이거든요. 네.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부 산하에 있는 기관들에게 메시지를 충분히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커졌는데 아무 메시지도 내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겁니다. 네. 네. 이것은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3차 선거인단 결과를 보면 민심이 녹록지 않다는 것도 판단했을 걸로 보이고요. 그 해석이 도깨비다 이렇게까지 표현이 됐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장동 의혹의 여파가 크든 작든 네. 분명히 작용한 건 사실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낼 수는 네. 없지 않았을까. 경선 이후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당은 특검을 피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검찰과 경찰 수사에 협조해서 성과를 내라. 그러니까 국민적인 어떤 불안과 의혹 반드시 해소하라. 공권력이
이런 의미로 이제 또 설명할 수도 있겠고 가이드라인이냐 아니냐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오랜만에 등장한 정당이에요. 요즘에 많이 네. 이야기 언급을 못했는데 하도 거대 여야의 대선 레이스만 주로 중계하듯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 정의당에서는 대선 후보 선출 과정 내부 경선을 거쳤는데 네, 흥미로운 게 결선 투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최종 후보 누굽니까? 네, 최종 후보는 심상정 의원이 아, 됐습니다. 몇 번째 지금 출마죠? 네 번째 대권 네, 도전을 하게 된 셈인데요. 이게 보면 결과에 보면 51대 49였어요. 네. 정말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아, 그러네요. 심상정 의원이 이정미 전 대표 결선 투표에서 네. 264표 차이밖에 안 나는 네. 득표, 정말 치열한 이 경쟁을 벌이면서 후보가 됐는데요. 후보가 되면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도 거대 양당, 그러니까 여야가 34년간 번갈아 집권하면서 부동산 기득권으로 한 몸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이 투기공화국,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이걸 잘할 사람이 바로 심상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우리 1대1 정말 끝장 토론 해보자,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정의당 후보가 나오게 되면 항상 기자들이 묻는 게 있습니다. 네, 완주하느냐. 항상 민주당과 묻죠. 단일화 할 거냐 안 할 네, 거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데 어제도 나왔어요, 그 질문이. 아, 그래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는 아니 그런 질문 자체에 관심이 없다. 촛불 정부 5년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지 않냐. 내로남불의 정치 보여줬지 않냐. 이러면서 단일화 가능성 일축했습니다. 자, 민주당을 세게 비판을 했고요. 네. 완주한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요거 중요하죠. 네, 이정미 후보 승복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네. 승복했습니다. 아, 왜냐면 워낙 박빙이라 이렇게 되면은 네. 패자의 아쉬움이 남고 네. 또 절차적인 문제가 이제 흔히 나오는 걸 우리가 보니까 지금도 보고 있고요. 차기 정의당 리더로서 입지를 굳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심상정 후보가 네 번째 도전이기도 하고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문안심 연대라고 해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연대. 안철수 후보가 심상정 후보가 다 이제 문재인 후보로 이제 단일화를 해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지금 심의원, 심 후보 자체가 34년 낡은 양당 체제에 불판을 갈아야 한다. 네, 이 불판을 간다는 또 고 노회찬 의원이 네, 맞아요. 정말 이제 아주 촌철살인으로 썼던 표현이기도 했는데,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또 심상정이냐, 정의당에 인물 없느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오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34년 양당 체제는 사실 잠깐 균열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네. 2016년에 국민의당에 대약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국민의당만큼의 대약진은 왜 정의당은 34년째 못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질문을 극복해야만이 심상정 후보가 유의미한 저는 득표를 할 수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지난 대선에서 약 6% 득표를 했거든요. 네. 굉장히 약진이었다 보는데 이번에는 저도 민주당과 단일화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완주한다고 보면 과연 어떤 유효한 득표를 남길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디저트송 당첨자 발표드리죠. 휴대폰 뒷번호 5622님. 5622님입니다. 요즘 나오는 뉴스들을 듣고 보고 있으면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오늘 디저트송은 임상아의 뮤지컬 어떨까요? 뮤지컬 안에 뭐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죠. 좋습니다. 이분과 함께 휴대폰 뒷번호 6541-4520-1254-9325님 네 분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들으시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옵니다.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 더 이상 간섭하지 마.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재판으로 난 다시 태어나려 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알고 쓰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말 겨루기 프로그램에서도 달인도전 문제 2단계인 띄어쓰기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오늘은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뜻하는 표현은 부모님 뒤에 전상서라고 붙여서 쓸까요? 아니면 전과 상서를 띄어서 쓸까요? 아마 붙여 쓰는 전상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과 상서를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전은 앞전자를 쓰는 명사로 앞에 높임말을 뜻합니다. 그리고 상서는 우더른에게 글을 올림 또는 그 글을 뜻하는 명사인데요. 전과 상서라는 두 개의 명사가 합해진 합성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 상서를 띄워서 쓰는 겁니다. 앞전자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는 아니지만 이전에 회장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 말할 때도 전과 회장 붙여서 쓸까요? 아니면 띄어서 쓸까요? 이 경우에는 전이 직함이나 자격을 뜻하는 명사 앞에 쓰여서 이전의 경력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뒤에 말과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학기와 같이 이전 또는 앞, 전반기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관형사로 쓰이는 경우에도 띄어서 써야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제가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남쪽에 비구름대가 머물러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제주도는 오늘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동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동해안도 지금 흐린 날씨인데 이 서쪽은 대체로 맑아서 낮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쪽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정도의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전주 25도, 강릉 21도, 대구 23도 등 20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도 많겠습니다. 절기상 한로를 지난 이맘때 서울 기준의 낮 기온 21도대인데 오늘 최고 기온 25도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일은 서울 낮 기온 23도 등 22도에서 27도의 분포, 아침 기온은 서울 16도 등 12도에서 2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남해 먼바다와 서해남부 먼바다, 제주 앞바다는 오늘까지 물결이 높고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 풍랑특보가 남아있는 해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상권 동해안은 오늘까지, 제주도 해안은 내일까지 너울이 유입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날씨가 무척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9.7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당 상임 고문단과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갖고 4기 민주정부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는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와 행안위,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오전 경기도청을 방문하고 오병권 경기도 행정 1부지사 등을 상대로 경기도가 대장동 의혹 관련 자료 제출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현지 시간 1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협의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미국 측의 진정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오늘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라인펀드 돌려막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종필 전 라인 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제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단 10분 동안 이슈의 핵심을 10분 짚어드리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을 맡으신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위원을 맡으신 걸 축하한다고 하기에는 정 교수님의 고뇌를 제가 곁에서 조금 보아왔기 때문에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첫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단 엄중한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네. 좀 신중한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네. 정부나 전문가들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필요성과 거시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라는 것이 이때까지 너무나 많은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감내해 왔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오늘 논의가 됐나요? 네, 저희가 위드 코로나 또는 단계적인 일상회복이라고 한다면 일단 위드 코로나나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국민들에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정말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 밝은 미래가 과연 달성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좀 공유했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부연을 드리면 단계적 일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방역상의 피해를 줄일 방법이 이때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네. 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회경제적인 피해로 전환해서 막아오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은 피해를 감내했었는데 네. 그 피해가 너무나 커지고 있고 그리고 방역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방역상의 피해로 전환하는 과정이 전 단계적인 일상회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적 일상회복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확진자나 중환자나 사망자 같은 우리가 방역상의 피해는 어느 정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공유가 있었습니다. 방역상의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신중하게 가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말씀이셨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개념은 이해가 됐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위드 코로나 또는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떻게 조금 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분들이 이제 경제적인 피해를 조금 더 회복해 나갈 수 있는지. 자, 로드맵은 만들어지면 지금 10월 내로 이제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고요. 단계적 일상 회복의 가장 중요한 기준, 그 기준점 정 교수님은 뭐라고 보세요?
네, 저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정부가 시점을 정해두긴 했습니다만 네. 이미 저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우리가 9월 달의 상황을 보면 유행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인원 제한이라든지 시간 제한들을 조금 풀었던 적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번 추석에는 가족을 만날 수 있는 추석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이미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가장 기반이 되는 전제 조건은 일단 고위험군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이 완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국민 전체의 접종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방역상의 피해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우리가 방역상의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본질적으로 더 이상 피해를 줄이는 방법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 접종률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자 기준 백신 접종률.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1차 이상은 4천만 명, 또 2차까지 접종 완료자 3천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소식을 봤는데요. 자, 이제 아까 시점 이야기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1월 9일 정도부터는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발언이 나왔어요. 지금 정 교수님 11월 초 혹은 11월 중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를 도입할 적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 도입 시기를 미룬다고 해서 우리가 사건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우리가 방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계적인 일상회복에 대한 매우 작은 시도를 해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월에 본격적인 단계적인 일상회복으로 들어가게 되면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서 방역체계나 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역체계와 의료체계를 개편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시기가 한 달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지금부터 충실히 준비한다면 11월 초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그때까지도 일부 이제 작은 조정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자, 준비만 된다면 좀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셨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쭉 한 1년 반 넘는 기간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점이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면 그때 이제 확진자 숫자가 훅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또 완화하기로 했던 거, 체계를 변경하기로 했던 거 쭉쭉 밀어버리는 바람에 좀 풀릴만 하면은 확진자가 올라가고 이런 좀 악순환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만약에 11월 초순에 지금 우리가 뭐 1,000명, 2,000명 사실은 가장 장기간 가장 많은 확진자를 매일 보고 있는데 또 확진자가 급증하면은 이거 연기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때까지 우리 국민들이 불확실성과 싸우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백신 공급이라든지 많은 불확실성과 우리가 대면을 하면서 2주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니면 3주 뒤면은 상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국민들이 받아오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책임도 있고 당국의 책임도 있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월부터는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델타 변이 이후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방법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진자가 조금 더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감당 가능한 범위라고 한다면 지금의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일상 회복에 좀 속도를 내려다가 어찌 보면 또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과도한 안심을 주려고 노력하다가 오히려 지금 힘겹게 구축해 온 이 방역의 벽, 방역선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또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지금 확산세가 지금처럼 유지될지 감소될지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10월 달에 확산세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네. 단계적인 일상회복이 시작이 되면 거의 모든 국가가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11월 달에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어느 정도 속도로 할 때 어느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지에 대한 연구나 데이터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전문가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완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도 풀어가면서 조치들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확진자나 중환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를 관찰할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로드맵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조치의 조정에 있어서는 결국 몇 주 단위로 평가하고 더 나아가고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으면 잠시 멈추었다 가는 그런 패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미리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말씀하신 바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수립되고 준비가 완료돼야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지금 이해가 되네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해외에서 보면 뭐 미국, 독립기념일,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 접종률이 좀 앞서가자 전면적인 해제를 했다가 또 크게 역풍을 맞는 걸 우리가 봐왔단 말이죠. 자, 15일에 마지막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인데요. 자, 백신 접종자 방역 완화, 이른바 우리가 백신 인센티브, 백신 혜택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 백신 패스를 도입하자 혹은 반대다. 여기에 대한 지금 찬반 논란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백신 패스가 단계적 일상 회복의 조건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백신 패스에 대한 이제 우리 사회적 적용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백신 패스라는 것이 백신 인센티브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위한 수단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미 백신 패스의 적용 없이도 접종률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백신 인센티브로서 백신 패스가 작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네.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우리가 단계적인 일상회복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안전하게 미접종자의 건강까지도 보호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런 방안이 백신 패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선 이미 백신 패스가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지금도 음식점 이용하실 때 백신 접종력을 확인하시고 인원수 제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더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백신 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미접종자에 대한 뭐 이제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페널티의 문제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도입이라든지 이제 적용에 있어서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네네. 면이 있고요. 저는 백신 패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장 안전하게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출범과 관련해서 기대도 있고 또 이제 잘 될까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첫 출범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 좀 당부의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메시지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당부드릴 것은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만큼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는 국민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부와 전문가들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계획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드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위원회의 이제 임무 역할을 더 강조해 주셨어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 잘 이해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을 맡으셨고요. 정재훈 가천의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사본부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자, 원하는 간식 마음대로 골라 드시라고 편의점 상품권 저희가 마련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편의점 상품권을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보수의 시각을 들어보는 진격의 보수 코너가 마련돼 있죠. 자, 매주 야당 정치인을 돌아가면서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상돈 전 의원이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제 또 정치인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오랜 기간 학자로 우리 사회를 위한 고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상돈 교수님 이렇게 또 오랜 기간 익숙한데 또 현실. 근데 뭐 제가 야당 정치인이 맞나 모르겠네. 네, 그러게요. 이것도 한번 지금 뭐 여야 또 제3지대가 요즘 또 꿈틀꿈틀해서 어쨌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중간지대에서 역할을 많이 해 오셨잖아요. 어찌 보면. 네. 자, 어제 제작진과 통화하면서 요즘 어떤 뉴스를 좀 심각하게 보십니까? 하고 저희 작가가 여쭸더니 예, 교수님, 의원님 특유의 말투가 있으신데 다 심각하지, 다 심각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네. 뭐가 그렇게 심각하셨습니까? 지금 그 정치 논쟁, 논박 오고 가는 게 그 내용이니 그 언어 구사 같은 게 완전히 뭐 최저질이잖아요. 네. 역대급 최저질 정치 논방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그러고 좀 부끄럽죠. 한마디로. 창피하죠. 언어 구사의 품격이나 또 그 내용이나. 최저질이에요. 뭐 더 저질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양질, 형식 내용이 다 저질이다. 저질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한 분 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인터넷 바다에서 온 누리꾼 바닥 민심 컬렉터.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늘도 진행을 함께 도와주시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상돈과 함께하는 대선 인물 탐구 이렇게 꾸려봤는데 지금 대선 후보들을 향한 인터넷 민심을 좀 정리해 주시면요. 네, 생생하게 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어떤 구도 자체가 그리고 이제 대선 안에서 나오고 있는 경쟁의 양상이 지금 좀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비해서 이 후보들이 이 경쟁을 하고 있는 양상은 조금 질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이상돈 교수님께서 이제 평가해 주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좀 여러 가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기로 하는데 자, 인물 하나하나 보는데 지금 일단은 의원님께서 심각하다. 다 지금 저질화됐다. 이런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볼 저도 약간 걱정은 됩니다. 자, 먼저 어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국감을 정상적으로 수감하겠다 이런 긴급 기자회견 나왔는데 이 대목 듣고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숙고한 결과 저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과 화천 대유 게이트 관련으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오히려 대장동 개발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또 행정 성과를 실적을 설명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회 선택이다, 뭐 승부수다, 정면 돌파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당 지도부의 권고와 달랐어요. 네. 자, 그 어땠어요? 여론의 반응이나 지금 이런 걸 봤을 때는 의회 선택이 아니어서 의회였다라는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아, 의회 선택이 아니어서 의회였다. 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TV조선을 비롯한 보수지들이 대거 오보 사퇴를 냈는데 이게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 기존의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었던 국감 출석 뒤에 사퇴하는 방안 그거를 뒤집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속보를 죄다 사퇴하는 걸로 냈습니다. 아, 네네. 그런데 이제 직후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그대로 이제 강행 공판을 한다. 참석을 한다. 그래서 조기 사퇴서를 이제 일축하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후보 확정이 된 뒤에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꾸준히 이제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경기도지사직을 내려놓고 대선 행보에 매진하자 이렇게 권유를 해왔는데 의원단에서도 굳이 내리는 선하기를 맞을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일단 피할 수 있으면 피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재명 스타일을 고수했다는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대장동 의혹이 워낙 지금 뜨거운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이상돈 의원님 국감도 해보시고 의정 경험 해보신 바로는 이 경기도가 국감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재명 후보에게 득입니까 독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뭐 득이고 독이고 이건 뭐 나중에 볼 일인데 일단에 그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을 볼 때 난 이렇게 가는 거였어요. 예상하셨었다. 네, 뭐 성격적으로 볼 때. 그리고 지금 상당히 위기라면 위기인데 지금까지 그 시장, 성남시장의 취임한 이래 뭐 언론과 부딪힌 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때마다 상대방에서 하나 때리면 여기 둘로 그냥 반격하는 그 스타일로 쭉 왔는데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돼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정면 돌파하는 것도 그런 것도 된다. 좀 이제 대통령 후보라 같으면 조금
너그러워질 필요도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그 정면 돌파를 하겠다고 한 게 뭐 이해가 됩니다. 약간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고수의 조언이라는 게 대나무가 너무 강하면 쪼개지지 사실은 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물어보세요. 그 의원 전에 이제 국정감사 할 때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맞상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화제가 돼서 이제 유튜브로도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한테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국정감사의 특이한 구조. 그러니까 질문하는 사람은 제한 시간이 있는데 답변하는 사람은 제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유리하다. 이런 그렇습니까? 얘기도 하던데 혹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반드시 그 답변하는 사람이 시간 제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국회 본회의 질의 때 얘기지. 그 상임위에서는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질문이 더 이상 질문이 없을 경우에 이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추가적인 발언을. 그렇다고 해도 그것뿐 아니라 야당 의원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이슈는 다 죽어버리고 이것만 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그 이제 야당 의원 한 10명인지 뭐 돌아가면서 거기 하고서 할 정도의 뭐 일당백 할 정도의 뭐 자신과 좀 각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일은 아닌데 좀 아까 이제 계속 여운이 남는 게 좀 너그러워질 필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여운이 남습니다. 자, 이 와중에 어제 청와대에서요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이제 언급이 나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첫 지시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라. 자, 이 대변인 발표 이후 30분 만에 이루어진 또 이재명 후보의 국감 수감 긴급 기자회견. 이 시점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청와대 메시지도 그렇고 지금 야당에서는 또 이거 특검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특검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화천대유 보고서 또 특검 중에 특검이었던 박영수 특검의 민낯을 봤잖아요. 특검이었는데 고문으로 뭐 더 이상 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특감을 얘기할 수 있는가 난 그 회의가 들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특검한 법률이 대한 통과되겠느냐, 특검할 사람을 구하겠느냐, 이게 난 못 구한다고 봐. 그러니까 정치적인 공방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게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특검이라는 것은 현실적이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뭐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나의 복선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윤석열 수사도 제대로 하라. 하는 것이 함축도 있다고 봐야죠.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균형 잡아라. 검찰, 공수처는 대통령 뭐라고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것은 공수처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런 또 이제 이런 메시지가 그런 함축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죠, 사실. 지금 넓게 해석해 주셨어요. 대장동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 그런데 또 다른 모든 후보의 관련과 다 수사하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자, 특검에 대한 의견이 지금 저는 귀에 들어왔는데 도대체 어떤 특검을 세운들 국민들이 그 특검을 신뢰할까? 그렇죠. 박영수 특검의 전 특검이 몰라. 그렇죠. 그 완전히 뭐 그 특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추락시켰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과연 그 박영수 특검의 어떤 기소가 정당했냐 문제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리뷰한다. 그렇죠. 의원님 그러면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서 양쪽에 대해서 강력한 검찰 수사가 들어가서 만약에 양쪽 후보를 다 기소하는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 가정인데 초유의 사태로 이제 여야 양쪽의 대선 후보가 둘 다 기소가 된다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소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다들 뭐 이게 무슨 단순한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사 결과가 급속히 진행되면은 이런 사태가 좀 벌어졌는데 그러면 그건 묵과해야 맞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 그러면 12월에 선거하는 거 내년 3월이고 후보 운동은 까맣게 남았어요. 그렇죠. 내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까지는 이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 뭐 대선이다 그러면 자 이게 정치적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검경이 수사를 중단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수사는 수사고 또 기소는 기소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돼요.
자, 어제 제작진과 통화하시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을 인상적으로 우리 작가들이 받은 것 같아요. 대장동 의혹이 없었더라도 이재명은 틀렸다. 뭐 틀렸다는 것보다 네. 어렵다는 거죠. 어렵다. 네, 네. 왜 그러세요?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민주당이 좀 어렵다고 보죠. 내가 뭐 당 후보 전체가. 얘기를 뭐 하면 간단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에 그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값 폭등해서 민주당의 집에 이제 지지층이었던 수도권 30, 40대 전세 사는 사람들과 가족이 다 희망을 벌었고 또한 그 2016년 총선, 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이 영남 지역 PK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TK까지 쌓아온 지지를 1년 만에 다 탕진해 버렸고 그다음에 자영업자가 이번 사태에서 완전히 희생을 당해서 이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그러니까 벌써 이런 것이 쌓였으면 과연 민주당 표가 어디서 나오느냐. 난 내 수학적인 계산이 빠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금 올린 정부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그 앙금 갈등 뭐 대충 봉합이 된 것 같은데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호남에서 90%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건데 90%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 어디서 표가 모아집니까? 내가 볼 땐 암만 계산해도 그 표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특히 부산 뭐 다 몰락했잖아요. 민주당 어렵고. 광역단체장제 3명이 다 몰락했잖아요. 그래서 난 이런 구도에서는 뭐 이재명 뭐 재산번 내가 잘 알지만은 아무리 분투를 해도 과연 이게 구도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가 뭐 틀렸다 안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선거의 구도 자체가 집권 여당이 다시 한번 재집권하기에는 너무나 상황이 안 좋다.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전국적으로 안 좋다.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권 재창출하면 정치학 교과서를 바꿔 써야 될 겁니다. 정치학 교과서를 바꿔 써야 된다. 실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봐도 지금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뭐 지속적으로 과반을 넘고 있긴 합니다. 자,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그건 뭐 이제 우리가 늘 이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는 만약 뭔가 나온다면 야당이 아닌 이낙연 후보 쪽에서 뭔가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또 이제 추리도 해 주셨는데 사실 그 캠프에서 3건의 제보 이런 언급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게 저 뭐 보면은 지금 야당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정보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제1야당이. 지금 저 국민의힘이 그리고 화천대유 사건도 그 장기표 선생이 뭐 그 대선 출마해서 그거 처음 나올 때. 그러면 장기표 선생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분은 내가 알고 있기는 이런 투자 이런 거 도저히 이해를 못할 사람이에요. 맞아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누가 불러준 거 분명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재명 지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이 샅샅이 기소할 때 이 대장동도 거기서 다뤘어요. 다뤘는데 어떤 거는 그냥 검찰이 무혐의다. 어떤 거는 법원에 가서 이건 뭐 증거도 없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거기에 자신을 얻어서 이론이라도 뭐 또 그런 법원에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이제 화천대유에 뭐 이런 사람들의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까지는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렇죠. 그런 거로 알아서 대충 뭐 그리고 또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결국에는 좀 이게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논의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나는 그 야당에서 뭐 탁월한 정보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했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야당이 탁월한 정보력은 그래서 오히려 여당의 제보나 첩보가 더 신빙성 있지 않겠는가. 이런 사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나오는 단독 보도들이 동아일보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아일보하고 연결관계가 있는 게 이낙연 후보 본인도 있고요. 윤영찬 의원도 이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민주당 상황이 상당히 어떤 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민주당이 상당히 좀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측이 있죠. 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니까 지금 이 시간 민주당의 가장 큰 혼란이 바로 이제 지금 당무위가 지금 막 열리는 시간이거든요. 1시 반이 딱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의원님 마침 나와주셔서 흥미로운 대목이 이낙연 후보와는 친구 사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는 또 사제 관계시잖아요. 지금 근데 두 캠프가 오늘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법학자시니까 이 무효표 처리 논란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니 그건 관례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오랜 기간 또 해왔다는 얘기가 있죠. 이렇게 정당에서 이게 내부 의사 결정을 법원에 제소해봤자 법원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해봤자 해봤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당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제한돼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수용한다 그래도 과연 그 2007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이제 의원 전 대표가 이제 흔쾌하게 그냥 수용하고 이명박 후보의 승리를 그거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봤죠. 이미 상처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배후에는 또 이재명 지사하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대립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같이 불거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죠, 민주당이. 자, 오늘 당무위에서 이변 없이 그냥 이재명 후보의 이제 확정을 짓더라도 또 이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 승복을 하더라도 컨벤션 조건은 다 날아가고 민주당이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참 쉽지 않네. 그러면요, 이 관련해서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이제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사실 이 논란의 원초적인 문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최종 경선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3차 선거인단 발표가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가 62.37%. 이게 그동안 이제 과반 쭉 넘기고 호남에서 그것도 광주 전남에서만 박빙이었던 이 승부를 더블 스코어 격차로 이겨버리니까 이건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늦게 드라이브가 걸렸다. 아쉬울 만도 해요. 근데 62%대 28%의 해석을 이번 주에 아무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누구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은 해 주실 것 같아서. 도대체 좀 의아하죠. 도깨비 같다 이런 얘기가 여러 가지 흔히들 밖에서 추천하는 거 외에도 나는 청와대에서 엄중하게 본다는 엄중이 누가 잘 쓰는 말이에요. 이낙연 지사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이런 것이 근데 이거 당원이 아니라 다른 일반 선거인단이고 이제 선거인단이 모집한 거잖아요. 어느 쪽에서 많이 모집했느냐. 그래서 의원 숫자가 많은 게 이낙연 의원 쪽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인단도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많이 하지 않았는가 이런 거 복합적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이해하기 어렵죠. 네. 자, 오늘 이상돈의 대선 주자 인물평. 이번에는 또 야권으로 가봐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 최근 행보도 짚어보고요. 구설도 있었는데 자 한번 이 오디오 듣고 오겠습니다. 개혁이라는 게 뭡니까? 별거 아닙니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겁니다. 개혁이라는 거는 적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적응하고 국민의힘도 적응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 호남 지역을 수십 년간 여기가 자기 나와가는 것처럼 자기 지역인 것처럼 일본말 써도 죄송합니다만 해왔는데 해준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윤석열 후보 최근에 이제 1인 1 실현 아니냐 이거 유승민 후보 공격인데 최근에 인터넷 민심은 어때요? 최근에 인터넷 민심은 아무래도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유튜브 클립 영상들이 인기가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인기도의 반영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후보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손바닥에 임금 왕자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천공 스승 논란이라든지 이런 일명 이제 무속 논란들과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일명 손부적 임금 왕자를 손바닥에 쓰는 거 그 의미나 효과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점집 유튜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신기하네. 그 유튜버가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 평소에는 그 채널에 이제 다른 영상들은 한 400회, 500회 정도 평균 네네. 조회수가 나오는데 임금왕자 선부적 유튜브만 3만 조회수를 넘어섰을 정도니까 이 관심의 초점이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몰리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이 좋은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캠프의 고민도 좀 깊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있다. 특히 주술이나 무속에 대해서는 또 대중의 관심이 세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승민 후보가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자, 윤석열 후보의 전반적으로 그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난 뭐 이것저것 볼 것도 없어요. 뭐 수준이 워낙 떨어져서 솔직한 얘기로 뭐. 수준이 떨어져서. 나 이거 대한민국 검사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된다고 국민들이 이렇게 볼까봐 겁나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 개인만이 아니라 말도 그렇고 뭐 나발이가 어떻고 뭐 이거 입으로 담을 수 없는 말도 너무 많이 하고 좀 전에도 뭐 개혁의 적응이다. 이게 뭔 말인지 도대체 개혁이 뭔지 아는 게 모르겠고 또 뭐 호남에 대해서 말한 것도 이거 호남 사람들 이게 모욕한 겁니다. 이게 중대한 모욕한 거예요. 그리고 저 호남 우리가 뭐 이제 그 광주 5.18 그 이후에 이제 민주적인 이런 걸 떠나서도 호남 유권자들이 호남 지역만 아니라 수도권이니 영남까지 굉장히 많이 영향이 있죠. 취향 인사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오리엔테이션이 없는 거죠. 정치에 대한 거. 그래서 입만 열면 사고니까 난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야, 사실 거의 뭐 의원님께서 이제 국민의당에서 의원으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호남 유권자들도 선택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있을 때는 국민의당을 선택을 했던 것처럼 충분한 다른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마치 굳은 자인 것처럼 이제 취급한 게 호남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정치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그냥 자기 모르면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하니까 이것저것 무슨 메이저 언론이 어떻고 뭐고 입만 열면 다 그렇고 좀 부끄럽죠, 한마디로. 지금 의원이 부끄럽다고 얘기하시고 이게 수준이 너무나 언급하고 싶지 않다 이런 지금 저는 이 의원님 표정을 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유튜브로는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윤석열 후보 최근 토론회에서 아까 이제 임경빈 작가 언급했지만 같은 당의 후보들로부터도 무속 관련 공격 많이 받는데요. 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연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저도 유튜브 같은 것을 전 정치 유튜브나 이런 설법 유튜브는 많이 안 보지만은 저도 잘 보는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뭐 강아지를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 정도로 취향의 문제다. 취향의 문제로 지금까지 볼 수 있지. 유승민 후보가 의심하는 것처럼 이 정법 강의하시는 분이 그 천공스승이라는 분이 굵직굵직한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있어서 시기적 조언이나 아니면은 행보에 있어서 방향에 대한 조언을 했던 것은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다. 네. 자,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 이게 취향의 문제 아니냐, 그 정도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방어를 좀 했어요. 사실 아까 지금 이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하시긴 했지만. 저 이제 들으면서도 안타까운 게 이준석 대표가 참 곤혹스럽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취향의 문제라는 거는 뭐 일테면 탕수육 먹을 때 찍먹하십니까, 부먹하십니까 이런 게 취향이지. 이 문제가 과연 취향이 뭐 양식 좋아하세요, 한식 좋아하세요 그럴 수 있는데 이 정법에 대한 뭐 유튜버를 즐겨본다. 이런 문제, 주술, 무속 논란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돼가지고서 뭐 평양하고 뭐 회담이 될 거냐 안 되냐 다 물어볼 거냐 이게 혹시 이 도사 어처구니가 없죠. 사실 뭐 정치인 예를 들면 그 이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그 부인 그 낸시 여사가 그 아버지 그 남편이 그 총 피격당한 데부터 그래서 상당히 뭐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좀 이끌렸고 또 그걸 또 주의했던 사람이 뭐 책을 내서 한번 됐지만은 레이건 대통령 자체는 그런 건 무관했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윤석열 그 후보가 또 한 얘기가 있잖아. 뭐 여자가 점을 잘 본다고 말이야. 한국 여성들은 점을 많이 보지만 입만 열면 설화하니까. 그것도. 근데 그 얘기를 한 직후에 또 이게 정법이라는 인물은 인터뷰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연락이 왔고. 부부를 함께 만났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서. 그러니까 이거 한번 좀 진짜 난 그 뭐 보수의 자존심, 뭐 보수의 품격 있는 사람은 정말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진보 보수 여러 가지 뭐 기준이 있지만은 보수 정권 보수 정당이라는 데서 아무래도 국가 안보를 좀 중시하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총 한 번 만져보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도 되겠어요. 그 정도 후보가 총을 구경 못하는 사람이 무슨 안보를 얘기합니까? 난 그래서 이명박 때 망가진 것도 그게 크다고 완전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잖아요. 난 그래서 좀 국민의힘 뭐 내가 한번 더 한때 내 당적 가졌지만은 거기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4명의 후보로 압축돼 있잖아요. 근데 주로 이 주술이나 무속 논란을 이 2번 토론 연속으로 유승민 후보가 주로 집요하게 질문하다 보니까 주로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저렇게 무속을 물고 늘어질까? 이건 유승민 후보에게도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 전략, 유 후보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요, 사실 우리 지금 선거가 무슨 정책 토론합니까? 네. 언제는 안 그랬느냐라는 말씀이시네요. 아니 그리고 과거 선거에서는 정책 토론도 많이 했죠.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뭐 줄푸세 이랬고 2012년에도 뭐 복지 이런 거 했지만은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 경제 이런 것은 아니고 그걸 보완하는 거다. 이런 좀 고잡적인 수준 높은 담론이 있었잖아요. 이건 뭐 도대체 무슨 점이 어떻고 뭐 창피해서 쳐다보기도 어려워. 창피하다. 정말 창피해요, 국민의힘도.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또 경합을 벌이고 있죠. 홍준표 후보 목소리 한번 듣고 와서 짧게 또 의원님 말씀 들어보죠. 지금 여당의 한 명, 야당의 한 명 이래갖고 놀림감으로 돼 있는데 어차피 본선 나가면 각종 의혹에 시달리는 사람은 본선에서 견디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재명이 만들려고 엉뚱하게 지금 만들어서 절해놨거든요. 나는 보건대 이낙연 씨 이 신청에 안 받아들이면 가처분 들어간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제 윤석열 후보 얘기도 했고 또 민주당이 이제 이낙연 후보 얘기도 했는데 홍준표 후보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홍준표 후보가 말한 대로 저는 100% 좀 동의합니다. 동의한다. 뭐 사실상 대통령 후보 나게 되면 예상하지 않았던 것도 뭐 별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터지죠. 있죠. 뭐 홍준표 후보 자체가 뭐 옛날 얘기 책에다 한 줄 쓴 거 가지고 기억납니다. 그랬는데 뭐 이런 그야말로 뭐 이런 전방위적인 문제 있는 후보로 내세우게 되면 그 정당이 이건 난 좀 정상이 난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올라와서 그랬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래도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가.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참 아까운 게 그래도 그 탄핵 뭐 이런 거에서 그 본 고장이 뭐 TK에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든 면이 있죠. 그래서 또 국민의힘이 좀 지지자들이 좀 이성을 좀 회복해서 이길 수 있는 후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후보로 내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자, 애초에 구도가 이재명 후보와 아까 사제관계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의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너무나 구도가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 바람이 크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문제는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를 오늘 좀 수위가 아슬아슬하게 강하게 비판을 하셔서 어떨까 했더니 이제 그래도 야당은 대안이 있다. 지금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럼 앞으로 좀 이 4명이 지금 그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원희룡 또 후보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좀 유력 주자가 눈에 보이세요?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이제 정당 그 당에 그 의원들이 많이 가 있어 그런지 뭐 좀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 있다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아직도 한 달 정도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큰 팩터죠. 이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2월 선거가 아니고 내년 3월이다. 내년 3월이고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후보가 아니잖아요. 자, 지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이제 이 암시를 주신 것으로 전 이해를 하고 다음에 또 모셔야 되니까요. 한번 흐르는 과정들을 그때 상황을 한번 오늘 말씀하신 걸 기준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 그리고 임경빈 작가와 함께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분석하는 배상훈의 사건 본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이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자, 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 래퍼 예명은 노엘인데요.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구속영장 발부 예상하셨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적절한데 네네. 사실은 이 영장 전담 판사들도 네. 이 영장 발부가 일종의 정치죠. 눈치를 보죠. 여론의 눈치를 보고 네네네. 어쨌든 사법 체계 안에서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명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부될 거라는 생각 많이 했죠. 이야, 굉장히 명언 같기도 하고 의미가 심장한데 영장 발부하는 판사에게는 이게 정치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혐의는 간단하게 음주운전 아니야? 뭐 또 이제 경찰관을 들이받았어? 이런 건데 이게 두 번째여서 더 문제인데 한번 사건을 정리해 주시면요. 예. 추석 전 연휴가 시작되기 18일입니다. 가톨릭 성심병원 서울에 있는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본인이 네. 운전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접촉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해서 그러니까 좀 움직임이 이상하니까 네. 하차를 요구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네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밀고 머리로 들이받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근데 하필 또 그때는 무면허죠. 왜냐하면 2년 전에 취소된 거죠. 네, 취소된 거로 그 상태에서 집행유예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니까 무면허 운전은 맞는 거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거고. 기간이었던 네. 거고. 그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가중 처벌돼야 마땅한 네. 상당히 반사회적인 범죄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영장은 발부가 돼서 구속이 이제 되지만 지금 조금 이제 이 내용이 또 논란들이 있어요. 구속영장에서 혐의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더라고요. 예. 이게 장 씨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못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잘못 오해되면요. 술 마셨을 때 무조건 거부해야 돼. 그러면 혐의로 안 쳐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사법방해죄가 없는 나라에서 네. 각각의 행위에 대한 거부죄에 각각 법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오해하실 수 있죠. 그럼 저 경찰한테 나 저기 그 음주측정 안 해라고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음주측정 방해에 대한 거부에 대한 그 이 혐의가 적용이 되면은 형량은 비록 법정 형량은 낮다 하더라도 네네. 실제의 양형 기준상으로는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고 네네. 일종의 사법 방해 행위가 되는 거죠. 예.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내용적으로 들어가니까 재판 단계에서 분명히 네. 판사님들이 그걸 감안해서 형량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음주를 하고 운전해서 불어서 나오는 0.2 이상 아주 네. 높은 네. 경우에는 그 형량과 음주 거부죄, 측정 거부죄가 조금 낮지만은 실제의 양형 기준상으로는 네.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완이 된다. 예.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가 판결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이런 표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런 또 다만 괘씸죄는 없지만. 예. 근데 현실에는 존재하죠. 현실에는 존재한다. 존재하지만 괘씸죄라고 표현하는 건 없죠.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 자, 특혜는 아니다. 이건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보완된다. 또 수사도 계속 이제 추가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자,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늘 구속을 하잖아요. 뭐 증거인멸도 포함됩니다만. 그런데 이제 장용준 씨는 이제 유명하잖아요. 힙합 가수고 또 유명 인사고 또 이제 어떤 집안 부친은 이제 국회의원이고. 근데 도주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그 판사님들의 이 해석을 네. 도주 가능성 아니 이렇게 유명히 도주를 어디 하겠습니까? 네네. 사실 도주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다만 도주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무리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가능성을. 근데 그것을
명문화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둔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소명되고 그다음에 도망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세 가지가 구속영장의 기준인데요. 네. 증거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CCTV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구속을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도주 가능성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네. 근데 물론 만약에 이게 노엘이 아니라 다른 경우라고 하면 판사님들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재판의 원칙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기본인데 문제는 사회적 무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도주 가능성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도주 가능성을 좀 이제 넓게 적용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지금 해석을 해 주셨는데 이게 또 이제 장영준 씨 본인이 이제 잘못했기 때문에 계속 특혜 논란을 만들어내니까 말이죠. 근데 결국 이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많은 분들은 반항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입장을 냈더라고요.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말은 신뢰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많습니다. 조금 이제 보완해야 될 것은 지금 제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영장실질심사 신청하면은 바로 판사님한테 갔는데 그 전에 중요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들이 먼저 그 면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고 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제도적 전환도 있고요. 실제로는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본인이 지난번 출석할 때도 사과한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표명 안 했어요. 표정이 굳은 상태로. 지금도 똑같이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럼 본인한테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과를 정중하게 하지 않을 거면 차라리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노엘 씨한테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전략일 수 있다. 어쩌면 이게 또 이제 변호인이 권고했을 수 있겠네요. 그건 그의 권리니까요. 어차피 구속은 될 텐데 아예 나가지 마라. 자, 실제로 이제 처벌 수위를 팩트 체크해 보니까요. 일정 수준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게 더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걸 따르면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양형의 보안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경찰 쪽 얘기를 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수치로 음주 측정은 안 했지만 술을 마신 대목들을 역추적해서 입증하면 그게 이 재판 과정에서는 음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실제로는 이제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체열을 한 후에 거기서 나온 그런 어떤 수치를 시간산 역산해 갖고 하는 게 위드마크 공식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난 죽어도 체열을 못한다라고 버틸 경우 그러면 영장을 체열에 관련된 영장을 신체 영장을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그렇죠. 시간이 그러니까 되면. 이것은 사실은 이 사법 체계에서 이 음주운전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완돼야 될 부분입니다. 많은 미국의 텍사스 같은 경우에서 예전에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그 경우에 그 영상을 잘 보시면은 내려갖고 몇 볼을 걷게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법경찰이 판단을 합니다. 비틀거리는 정도. 정도. 그러니까 수치라는 것도 증거고 경찰관이 판단한 것도 똑같은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법정에 나가서 이 사람은 이런 때문에 음주한 것 같습니다 하고 판단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판사님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거기에 대한 탄핵이 들어올 수 있죠. 변호사들한테. 그렇지만은 지금 상태는 명확히 여러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음주한 것이 거의 확실시되니까 그 부분으로는 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다른 증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법적 보완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언제부턴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그게 바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기억해보면 이제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장영준 씨 이번 영장에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 윤창호법이 적용되면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궁금해하는 청취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윤창호법은 2018년도 12월에 개정된 특가법이랑 도로교통법 148조 2항입니다. 지금 이 경우는 2년 전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지금 음주추정을 불응했어요. 그게 2회 이상으로 적발됐기 때문에 가중되는 거죠.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랑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거고 다른 형태보다는 일종의 누범
가중범의 형태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누범, 가중범 그리고 또 음주운전이라는 게 과거에는 상습적인 사례들이 많아서 습관화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이건 반사회적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반사회적 행위다. 예, 이건 과실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음주운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자, 그만큼 지금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예전에는 뭐 술 먹고 운전 많이 했지. 이건 뭐 언제적 얘기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판 전략이 나오겠네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까지가 집행유예 기간인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이게 형이 합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심 판결 이후에 항소와 상고를 통해서 시간을 끄는 전략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글쎄 이게 정관 변호사 들으면 그런 그 방식을 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인터넷상의 광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상의 광고는 있다. 네. 근데 그게 정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여론이 재판을 또 그렇죠. 지켜보고 눈을 부릅뜨고 봐야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언론이 계속 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사건본부 함께 했고요. 자, 오늘 이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 휴대폰 뒷번호가요. 9510-3667-0650-0751 7747-6110 6분에게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